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학창시절 내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영어로 말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요.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영어 교육 열풍이 불었었고 영어가 신분 상승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영어 사교육의 역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또 나올 정도로 요즘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의미를 두고 있는 100주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의 대립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 있어서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제목의 책, 중국 공산당 정부의 역사를 담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영어를 곧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어민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영어 사교육에 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지출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영어 사교육비에 썼을까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역사를 좀 살펴보기로 했어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원래 썬킴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아니라 처음에는 영어 선생님이셨다는 얘기를 전 뒤늦게 들었습니다. 영어 방송을 한 20년 했었죠. 영어를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정말 잘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제일 아니라니까요. 저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미국을 갔는데 애매할 때 갔죠, 솔직히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기 교육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고 애매할 때 갔는데 이제 그 당시가 그 우리나라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뭐 운이 좋아서 갔죠. 근데 그 1세대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뭘 했냐면 나 미국 간다. 그러니까 그 성땡 종합 영어를 예. 옥편이 필요한 영어 책이죠. 그렇죠. 네. 그걸 계속 달달달달달달 보고 간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이것만 다 외우면 난 네. 미국 가서 네이티브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반평성고사라고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봤거든요. 예.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요. 그 반평성고사가 필기 시험이었는데 영어가 아니 성땡 종합 영어를 외우고 갔으니까. 네. 그거 외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시험을 봤는데 거의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 필기 시험을. 네. 그래서 그 당시 고등학교에서 얘 영어를 잘하니까 어허. 보통 원칙적으로는 ESL을 거친 다음에 정규 과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정규 과목 코스에 넣어줬거든요, 저를. 네. 이거 웬걸?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렇죠. 질문을 선생님이 그렇죠. 하도 what?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학교 측에서 지금 컨닝했다 그 반평성고사에서 라고 저를 불렀어요. 이제 면담을 좀 하자고. 왜 컨닝했냐? 저도 이제 그 면담 신청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Q&A를 다 만들었어요. 네. 교장이 이런 질문하면 답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웬걸 당연히 교장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네. 그러니까 서로 할 말만 다 따로따로 하다가 그 측에서 학교 측에서 나중에 안 거죠. 저 친구가 리스닝이 조금 아직 안 되는구나. 라이팅과 리딩은 되는데 리스닝과 스피킹이 안 된다. 아하. 그런 일이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의 썬킴. 격동의 80년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자님 우리나라에 1년에 예. 공교육 말고 사교육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나요? 그 사교육비라는 게요. 네. 전 그 숫자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시켜보니까 하세요? 그러면 학원을 보내는데요. 네. 학원비만 사교육비가 아니라 학원에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 값도 사교육비더군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학원뿐만 아니라 오가는 버스비 뭐 등등 뭐. 그렇죠. 알게 모르게 하는 개인 과외까지. 그렇죠. 예.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1년에 한 15조가 들어간다고 하고 네. 사교육 업계에서는 한 22조 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교육 예산의 절반이에요. 그게 영어 한 과목 사교육비에만 들어간다니까요. 영어로. 엄청 낭비죠.
그것도 필요하니까 뭐 공부를 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22조 투자했는데 네. 영어 한 마디도 못 하고 저거 뭐냐 돈 낭비 아니냐.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슬프게도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스피킹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변별력 테스트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문장에서 밑줄 그은 것 중에 틀린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그 프로젝트 때문에 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셰익스피어학 박사 5명을 초청을 해서 한국으로요. 네. 영국인들이에요. 음흠. 셰익스피어 고어학 박사들 네.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한 프로젝트 때문에 이 영국인 박사들을 데리고 그 공무원 시험 영어책을 보여줬어요. 딱 해석해 보시라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박사들이 제임스 박사 이 단어 본 적 있냐고. 스미스 박사 난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거를 왜 공부하냐고 했더니 이 시험 통과해야지 한국에선 폴리스가 된다고. 한국 폴리스 최고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수능 영어의 이제 외국어 지문을 네. 보여줬거든요. 예. 한번 해석해 보라고 했더니 영어는 영어인데 이해가 안 된대. 이걸 왜 공부하냐고. 이걸 통과해야지 한국은 그 대학을 갈 수가 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알겠다고. 한국에서 영어 교육은 이 실질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영어가 아니라 리딩 하는 거죠. 리딩. 그 떨어뜨리기 위한 변별력 테스트다.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저리 꼬고 저리 꼬았구나.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광풍이 불었나?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제일 먼저 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의외로 딱 정확하게 연도수가 있어요. 응? 1882년도에 네. 우리나라가 그 서구 열강과 처음으로 이 외교 관계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인천에서. 그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낀 계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1882년에 이제 그 미국 측 외교 사절이 왔는데 예. 당시 조선 땅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상하지. 이상하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건충이라는 청나라 관리를 데려와가지고 예. 이중 통역을 시킨 거예요. 조선어를 청나라로 바꾸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영어로 바꾸고. 그것도 그 약간 애매한 게 조선인들이 또 청나라 말을 잘 못하니까 필담으로 예. 마건충에게 이제 한자를 써서 아하. 이런 걸 원한다. 그럼 마건충이 그걸 보고 그걸 또 영어로 통역을 하고 네. 약간 삼중 통역이 된 거예요. 이게요. 아하. 그래서 볼만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약간 외교 문서가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 양국의 소통이 불가능하니 완벽하게 5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영어 배워놔라. 영어 배워놔라. 다시 쓰자 이거를. 그 말을 듣고 그 고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가 영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외교 문서를 작성을 못한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도 조선말 하나 못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그왜 우리만 고민을 했을까요? 이런 또 사대적인 발상을 제가 가지고 있었네. 어쨌든. 네. 예. 그래가지고 고종이 이제 일단은 외교 관계가 수립됐으니까 바로 다음 해인 1883년에 보빙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빙이 뭐 은혜를 갚으러 간다, 사례를 갚는다라는 뜻인데 보빙사, 뭐 민영익, 뭐 유길준 등등등을 미국에 보내요.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미국 왕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미국 좀 보고 와라. 라고 보빙사를 보내거든요. 예. 제물포 출발해가지고 요코하마 찍고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배로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횡단 열차 타고 시카고 갔다가 시카고에서 1박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DC에 갔는데 마침 그때도 대통령이 없네요. 당연히 편지도 못하고 갔을 거 그냥 갔을 거 아니겠어요. 저기 대통령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요. 어디 가셨는데요? 갑니까? 뉴욕 가셨다고. 얼떨결에 보빙사들이 뉴욕을 간 거예요. 가면 어딘지 정말 대단하시다. 또 기차 타고 밤기차. 그 당시 뉴욕엔 벌써 마천루가 형성이 돼 있고 길이 1883m짜리 브루클린 브릿지가 완공이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보빙사들이. 야. 이건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그리고 마침 그때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백열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뉴욕 밤거리가 쫙
다 가로등이 다 켜져 있던 상태. 뜨겁지도 않은데 밝은 저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아. 그때 이제 민영이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암흑 속에 살았는데 광명 속으로 들어왔다. 아. 이야, 시적 아닙니까? 그리고 뉴욕에서 마침 뉴욕에 있던 그 당시 아더 대통령을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네. 그 장면이 그 당시 뉴욕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파가 민영익 등등등 보빙사 일행이 미국 왕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일동 큰절. 일찍 큰절하는 장면이 사파로 남아 있어. 그래도 스케줄 잡았나 보네요. 잡았겠죠. 백악관측이랑. 네. 그래서 이 보빙사들이 이제 다시 조선 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고종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뉴욕을 가니까 밤에도 불이 켜지고 거의 뭐 지금 2km짜리 다리도 건설돼 있고 뭐 이렇더라. 고종은 영어다. 영어를 배워야지 우리나라 힘이 클 수가 있다.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영 영어 학원인 육영공원이라는 걸 1886년에 문을 엽니다. 육영공원이 영어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예. 주요 과목은 다 영어 학습. 아, 역사를 배워도 영어로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회도 영어. 미국에서 교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아. 이제 육영공원이 들어선 다음부터 이제 그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같은 시기에 네. 처음으로 사설 영어 학원이라기보다는 사설 영어 뭐 이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재 학당과 이화 학당. 그렇죠. 이 문을 연 거죠. 사설 학교, 학교? 뭐 학원, 뭐 이화 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관순 열사도 출신이 거기고 예.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교육에서 소외받았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문을 열어준 것이 이화 학당이고 특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으면은 이화 학당에서 다 숙식을 제공해 줬거든요. 큰 의미가 있었죠. 예. 그런데 조선반도 전체에서 영어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고종이 국가적 차원에서 자 영어를 배워라. 영어를 배워야지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신분 상승 사대를 쭉쭉 올라간 케이스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선의 외무 대신 외무부 장관이 이하영이라는 인물인데 예. 조선 472년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찹쌀떡 장사하다가 대신이 된 케이스거든요. 에잉? 과거 시험 보아서 된 분이 아니고? No. 외무 대신이? 외무 대신이 외교부 장관인데? 그렇죠. 오. 왜 그러냐면 예. 부산 영도에서 찹쌀떡 장사를 했는데 예. 어찌어찌 하다가 고종의 주치인 알렌 있지 않습니까? 알렌. 예. 알렌한테 하인이 된 거예요. 알렌 하인이. 예. 그러니까 알렌 밑에서 영어를 배운 거죠. 굉장히 언어적 능력은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렌 말을 알아들었군요. 네. 예. 그래서 알렌의 통역이 된 거죠. 네. 근데 알렌이 고종 주치의로 갔잖아요. 예. 통역도 갔겠죠. 이하영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종하고도 말을 자주 섞었겠네요. 그래서 넌 뭐 하던 친구냐 이하영? 찹쌀떡 장사였습니다. 찹쌀떡 장사가 이제 궁에 출입할 때는 좀 그러니까 내가 말단 뭐 벼슬 하나 주겠다. 하나 줘요. 네. 쭉쭉쭉쭉쭉쭉쭉쭉 승진을 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의 외교 실무를 다 담당하는 외무 대신까지 올라가요. 출신은 그랬지만. 그래서 거의 찹쌀떡 장수가 외무 대신이 된 케이스가 조선 역사상 거의 유일하죠. 조선이 열려있는 나라였네요. 그 당시는요. 그때 또 제일 인기 있었던 직업이 뭐냐면 세관 통역. 세관이면 그 오가는 무역하는 거 관리하는 관리? 그렇죠. 부산항이랑 제물포항에서 그 당시 이제 세관, 해관이라고 했는데 세관의 공식 문서에 썼던 언어는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한마디라도 하는 조선인들은 월급이 10배. 귀하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야, 너 그거 들어봤어? 영어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것만 한 번만 하면 boys be ambitious. 월급이 10배. 셀러리 10타임즈. 왜 이게 이해가 되죠 그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조선의 영어 열풍이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영어를 배우는데 그 당시에 영어 교재를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 훌륭해요. 그 당시 영어 교재가 우리말로 적혀 있는데 예. 그 우리말로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웬만한 네이티브 발음이 그대로 나와요. 아, 토를 잘 달았구나. 잘 달았어요. L 발음할 때는 보통 앞에 을을 넣으면 정확한 발음이 나오거든요. 아.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라 라이온. 라이언. 라이트가 라이트. 아하. 그게 적혀 있어요. 라이온, 라이트 이렇게. 아. 그런데 이야. 이 많은 그 영어 교육학자들이 그 패턴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우리나라 영어 지금 교육 이렇게 안 망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들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직접 썼겠네요. 정말 네이티브 책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쓰다가 이제 점점 더 한국인이 영어책을 쓰기 시작하는 시대가 와서 그게 이제 그 맞아요. 그 1905년도에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 뺏기고 네. 그 1910년도에 이제 경술국시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던 외교관들은 미국이나 영국 외교관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본국 돌아가고 선교사도 돌아가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일본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식민 교육의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모든 과목은 다 일본어로 가르치고 선생들은 일본 선생이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도 영어를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 What is that? 이라고 칠판에 적어놓고 네. 일본 선생이 밑에 있는 그 가타가나로 호또 이스 자또 라고 썼대요 진짜. 따라한 거죠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1920년도에 그 보통 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한 거예요. 또 있었죠. 저 선생님 일본 선생님 밑에서 나 영어 교육 못하겠다고 발음 좋은 조선인 선생님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점점 이 뭐랄까 회화에서부터 일본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작문 쪽으로 빠져서 영어가 망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정타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었거든요. 예. 경성제국대학의 그 당시 이제 입학 시험이 과목이 딱 3개가 있었어요. 국어.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죠. 일본어.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네. 그러면 경성제국대학교 들어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럼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과목을 중점을 둘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중학교는 또 영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하겠죠. 소학교도 그럴 것이고 경성제대 입시 때문에 경성제국대학교 들어가야지 이제 신분이 바뀌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경성제국대학에서 봤던 영어 시험이 뭐냐면 그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그 도서관에 가시면은 당시 시험 문제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저도 잘 못 풀겠더라고요. 셰익스피어의 고어문을 지문으로 내놓고 이걸 일본어로 번역하시오. 아하. 또 일본어를 또 영어로 번역하시오. 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귀찮으셨나 보네. 일본어 영어 시험을 같이 봤구나 그냥.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경성제국대학교 입시 열풍이 불 때 네. 신문 광고를 보면은 다 영어책 광고예요. 그 기록 그 신문을 보면은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 독학 성공합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버스 차장도 영어랍니다. 영어만이 무기입니다. 영어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영어 교육이 영어 회화가 아니라 네. 입시 영어 교육으로 빠지게 된 거죠.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썬킴 선생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목요일 프로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건 저는 그 이 업계를 이제 떠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영어업계? 예. 그쪽 이제 그 필드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남의 나라 언어가 3개월, 6개월 만에 마스터는 절대 안 돼요. 이건요. 그렇겠죠. 이게 학문이 아니라 그 스킬로 봤을 때는 자동차 운전이랑 똑같거든요. 네. 우리 처음에 그 빨간 노란 병아리 딱지 붙이고 초보 운전 붙인 다음에 운전할 때는 네. 좀 일이 받고 사고도 조금씩 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같이 처음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는 당연히 스킬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약간 뭐라고 할까 이 변별력 테스트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리면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맞았거든요. 네. 어떻게 투부정사의 3인 3가지 용법 중에 이게 들어가?
그러니까 털리면 안 된다라는 뭐라고 할까 무의식적인 강박관이 있다 보니까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입 밖에. 그러니까 영어도 기술 스킬로 봤을 때는 네. 틀리면서 실수하면서 계속 점점 실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실수 많이 하셨죠, 이 기자님도. 저의 인생은 항상 실수로 점철된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Bye. 예,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야심찬 꿈을 꿔온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중국의 이런 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음모를 다룬 네.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 들으시는 분들께는 귀에 익숙한 목소리이겠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이 책을 읽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읽기 힘들죠? 아니요, 이 책 생각보다 가볍게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그래요? 네. 네. 보통 경제 서적들이 한번 손 잡으면 중간에 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 책은 뭐랄까요? 약간 스파이들의 역사 같은 것도 좀 나오고 뭐 역사적인 배경도 나오고 그래서 좀 그렇죠.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경제 서적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는 책이 일단 숫자 나오면 그때서부터 좀 거의 없는 것 불안해지죠.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저 발췌해서 읽거나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 서적. 네. 그런데 이 책은 꼭 경제 서적은 아니고 뭔가 이제 정치 얘기가 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가 봐요. 그렇죠. 냉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을 했던 시대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갈등. 안에 있었던 뒷얘기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책 제목이 100년의 마라톤인데 네. 왜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마이클 필스버리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중국 통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닉슨 정부 시절부터 정부 쪽에서 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CIA 쪽에 소속돼서 약간 스파이 역할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는 그리고 친중국적인 성향의 인물인데 예. 2000년이 지난 시대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반중국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예. 강경한 중국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거든요. 저자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여기서 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의 100년이 있습니다. 중국 건국 100년이 2049년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대대 정부로 이어져 내려오는 비밀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100년의 마라톤이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에 네.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이 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 책은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그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중국의 핵심 권력자들은 100년의 마라톤 그러면 그 무슨 얘기인지 알고 다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예. 공식 문서나 이런 건 없다. 예. 정부에서도 물어보면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며 모든 뭐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1등 네네. 국가 되겠다고 하는 꿈은 2등은 누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분야라도 뭐 새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상했던 바인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모습도 그런데 예. 중국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전략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약간 썸뜩할 정도다. 나도 사실은 속았고 처음에 중국이 개방 정책을 할 때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손을 잡고 민주 진영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저자 자신이 네. 중국의 체제가 미국의 문화가 전파되고 우리와 손을 잡으면 소련의 붕괴처럼 민주 진영으로 언젠가는 올 거라는 꿈을 꿨는데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2000년대에 깨달았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예를 들면서 나열하고 우리가 왜 중국을 더 견제해야 되고 앞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이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생각보다 엉큼한 중국이네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 예. 저자는 기만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의 전략이 기만전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만전술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민족성이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구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많이 토라졌네요, 이 저자가.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마치 아시아권의 사람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의 역사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예. 한자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로 돌아가서 춘추전국 시대에 그 많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며 싸울 때 예. 이들은 모두 기만전술을 사용했고 원래 중국은 남이랑 싸울 때 그러더라. 네. 예. 속이고 들어가서 뭔가 전략을 펼쳐서 마지막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은 기만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있다. 얘기합니다. 네. 원래 예전에도 중국에서 무슨 싸움과 전쟁한 이 역사나 스토리를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기만 전술들이 많죠. 맞습니다. 얼핏 생각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한 전쟁, 네. 영리한 전투, 맞습니다. 훌륭한 장군으로 묘사하더군요. 저희는 삼국지에서 제일 뛰어난 전략가 예. 제갈량이라고 얘기하지 아, 않습니까? 예. 이분은 제갈량은 뛰어난 기만술을 보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 사례에 이제 가장 유명한 적벽대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를 딱 이렇게 표현해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예.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는 배신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벽대전에서도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조조의 진영으로 장수 한 명이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나서 그냥 한마디 흘리죠. 병사들이 멀미를 잘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배를 쇠사슬로 다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바람이 부니까 화공을 펼쳐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둔다. 예. 이것도 일종의 기만술인데 뭐 중국 사람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네. 미국에도 중국이 이 기만술을 냉전의 시대서부터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예전하고 중국이 물론 미국과 아주 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신사적으로 서로 오고 갔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는 거의 멱살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저러지?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무슨 언급이 있습니까? 왜 미국이 갑자기 더 냉랭해졌는가 중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계기를 2008년 금융위기로 여기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마오쩌둥이나 등샤오핑 시대서부터 예. 이미 이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전략은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저자세를 유지하면서 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될 나라입니다라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고 미국의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배움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을 민영화한다라는 걸 껍데기를 씌워서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여서 경제 발전을 이뤄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서 미국이 이제 무너졌구나. 그리고 한 20년 동안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중국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게 200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 사람은 오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회복을 하더라도 예전 수준까지는 못 간다. 그러면 약간 글로벌 세계가 다자간의 세계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중국이 치고 나가면 그래서 이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를 2008년으로 보거든요. 리만 사태 이후에 네네. 미국 흔들리는 거 보고 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중국이 약간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뭐 다오이다오라는 네. 해역에서도 그렇고 남중국해 쪽에서도 그렇고 대만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얘네들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미국이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자기도 과거의 일들을 막 돌아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중국이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나를 알면서 미국의 전략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힘을 길러오던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네. 이제 우리에게 겸손은 필요 없어가 되기 시작했고 네. 그게 한 10년 쌓여가면서 트럼프 때 드디어 미국이 폭발한 거다. 사실은 오바마 때서부터 전략이 변했는데 사람들은 워낙
그 아까 멱살을 탁 잡은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라고 생각하지만 오바마 정부 때 기억해 보시면 피벗 투 아시아라는 아시아 전략이 새로 나옵니다. 예. 이게 다시 아시아에 관심을 두겠다라는 전략으로 소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반가워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점잖게 여러 가지 다자무역 관계를 내세우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우리들의 세계를 미국이 다시 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랬는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야 이거 얌전 떨 거 뭐 있어? 대놓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바뀐 것이지 네. 시작은 이미 오바마 정부 때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만 사태 이후에 중국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들이 내놓은 말이 그동안은 세계가 중국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네, 리만 사태 이후부터는 중국이 세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융위기 때 선진국들 뭐 유럽, 일본, 미국 다 흔들릴 때 네, 네, 중국이 돈 풀고 해서 사실 세계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 상황에 미국이 벗어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중국이었죠. 예.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 그 당시에 달러화의 시대도 어느 정도 저물고 네. 미국의 위상이 저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겠구나라고 예. 섣불리 판단하고 뛰쳐나온 게 결국에는 지금처럼 강하게 대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네. 미국으로 보면 어떻게 그게 도리어 다행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이제 친중국 인사를 허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그 팬더? 네, 그러니까 팬더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 네, 그래서 이 허그 판다들에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주장하는?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미국이 중국을 호랑이를 키운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냈던 이유가 소련이라는 좀 더 강한 미국의 적국이 있어서 네. 중국을 어떻게 잘 키워서 저기를 좀 견제시켜 볼까 이제 하는 생각이 미국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이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그게 나오는데요. 예. 이 마이클 필스버리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전해준 정보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손을 잡았고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니슨 정부 시절에 이제 냉전에 굉장히 그 극단에 갔던 시기였잖아요. 예. 그때 미국은 중국하고 소련이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예. 이들을 갈라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었는데 예. 이 필스버리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에 전해준 정보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에서 얘네들이 전쟁을 벌였다라는 정보를 전해주게 되고요. 예. 미국에선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을 갈라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물밑에서 접속을 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손을 잡았고 개혁 개방을 이끌면서 소련을 고립시키고 소련은 해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중국을 통해서 소련 주변국에 네. 무기까지 공급하면서 소련을 압박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미국이 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죠. 내가 전해준 정보였다. 이번에 책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게 키운 호랑이가 이제 지금은 미국하고 대등하게. 앞으로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 관계는 더 험악해질 것이다라는 게 이 저자의 생각이자 결론인가요? 이 사람의 결론은 더 험악해져야 된다. 근데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 국가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면 예. 중국하고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경쟁을 벌여야 되고 중국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그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주도하는 미래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딱 말이죠? 표현하면 예. 그래도 미국이 선두에서 이끌어주는 게 낫지 않겠니? 약간 이런 얘기인 거죠. 세계 1등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뭔가 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고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가 앞에 서야지 중국이 선두권에 섰을 때 세계가 암울하지 않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미국의 과학 기술들을 엄청나게 레이건 정부 시절에 받아들였어요. 중국이요? 예. 예. 그 당시에 미국이 너무 많이 도와줬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가장 각광을 받는 우주와 관련된 기술, 예. 생명공학 기술,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이 이 당시에 다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공기업들을 민영화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분을 아직도 정부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합작한 기업들의 기술들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크게 미국을 괴롭힐 거다. 네. 그러니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최근에 화웨이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으로 우회 상장한 여러 기업들의 제도를 다시 미국이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미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쓴 중국 이놈들은 이 책의 뉘앙스에 의하면 네네네.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밟아야 돼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대미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좀 좋아지기는 힘들겠구나.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100년의 마라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